한국 거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융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는 취득세는 전혀 없고요. 취득세가 없어요. 네, 종합부동산세도 없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면서 중개 일도 하시고 요 미국 부동산 답이다라는 책도 내셨는데 미국에서 중개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23년 현재 3월 날짜로 해서 22년 차예요. 22년 차요? 네. 네. 22년 동안 계약 건수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건이나 하셨죠? 오피셜 통계로 해가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하면은 네. 1,400건 1,400건이요? 네. 와, 대단한 경험이 엄청 많으시겠어요. 네. 현재 이제 미국도 금리가 많이 오르고 네. 또 최근에 SBV 은행이 또 파산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2022년도에는 그 6월 달에 그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강행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시장 자체가 역전이 됐죠. 네. 저금리에서 고금리,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 2023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리셋되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라는 특이한 그러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은 2023년도에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전에 시장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는 미국이 워낙 광활한 국가고 네. 50개 주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주마다 주법과 규율이 다 틀려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역시 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인구의 유입, 인구의 유출,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사이클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선 도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확립된 시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는 인구가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해서 빠지기 시작했고 코로나라는 특이한 그런 시점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이선 도시로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시장 사이클이 다르게 변동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은 실질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효 수요의 축소냐 확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마다 이러한 물리적 사이클이 굉장히 다르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우에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 그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확실하게 축소된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고용 지표거든요. 그럼 실업률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그때 실업률이 3.7% 정도로서 완전 고용의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시대 속에서 사실 그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고금리, 네. 그리고 양적 긴축인 현재 상태에서도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아직도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US 통계가 지금 3.6%,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3.1%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경제 지표가 좋았던 그 시절하고도 비교했을 때는 경제 지표는 더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SBB 은행이 파산되고 또 이러한 그 영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실업률이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계통,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그리고 연준이 이런 인플레이션율을 연준의 목표인 연 2% 정도로 낮추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네. 아마도 실업률은
4.4%까지 증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2023년 2월 기준이거든요. 네. 2월 기준의 실업률은 현격하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달리 미국은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이 지역마다 인구의 유입과 유출로 인해서 이런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울이 이렇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 이렇고 부산이 이렇고 그 비슷한 이런 사이클로 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거는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도 이런 물리적 사이클은 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사이클은 지금 확장기로 가고 있는데, 또 예를 들면은 뭐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는 침체기일 수도 있고 공급 강일 수도 있고, 이런 사이클이 다 틀리거든요. 그쵸. 그렇듯이 미국은 50개 주마다 이런 물리적 사이클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평균 수익률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한 2.7% 정도가 이제 평균 수익률이에요, 서울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 부동산 평균 수익률이 한 얼마 정도나 될까요? 네. 우리가 사실 그런 그 수익률을 얘기할 때, 보통 많이 따져보는 게 자본 환원율, 네. 캠 레이스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캠 레이스로 했었을 때, 대출을 끼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본에 대한 환원율을 계산하는 것인데, 보통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마다 네. 사이클이 틀려서 이런 수익률 자체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주용 주택일 경우에는 네. 평균으로 해서 잡았을 때 다가구 주택, 이런 아파트 주택 있죠? 네. 등급으로 봤을 땐 B등급. 왜냐면은 이러한 자본 환원율 자체는 등급에 따라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B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다가구 주택일 때 보통 우리가 계산을 했었을 때는 5에서 5.75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주택 부동산만 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거주용 주택만 가지고서는 보통 5에서 5.75 정도, 또는 더 많이 나오는데 6.5%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도,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매점이 있고 호텔이 사무실이 있고 있고. 사무실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수익률을 따진다 그러면은 6%에서 9% 와. 또는 12%도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등급이 낮아지면 수익률은 더 지워지거든요. 네. 수익률이 거의 뭐 우리나라보다 한 2배, 많게는 3, 4배 수준으로 맞습니다. 높네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지역마다 틀리죠. 뉴욕이냐, 캘리포니아나, 조지아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평균 수익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욕 같은 데는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좀 낮을 것이고, 네. 예, 뭐 조지아 같은 데는 좀 높을 것이고. 네. 미국도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4% 정도 되는데, 미국은 대출 금리가 현재 부동산 대출이 얼마죠? 미국은 보통 전체적인 그 대출 기간이 30년 고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15년 고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30년 기간에 고정으로 해서 네. 현재 6.87호 6.87호. 예,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5년일 경우에는 5.75, 5.87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좀 비교가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고정 이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은 보통 2년에서 많아야 3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15년, 30년 고정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정으로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제 5.75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또 2%, 3%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그 고정 이자를 갖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지금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자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고요. 이자가 내려갈 때는 다시 재융자를 해서 이자를 낮춰버립니다. 네. 갈아타는 식으로 이제 네, 하는구나. 맞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대출을 할 때 몇 프로가,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몇 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미국의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것은 그 적격 대출이냐,
비적격 대출이냐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적격 대출의 경우, 특히 이제 페니맥 프레디맥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받는 경우에는 주택일 경우에는 뭐 3%, 5% 본인 자금만 가지고도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거의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투자용 집 같은 경우는 20% 본인 자금만 있어도 융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적격 대출일 경우, 네. 이제 그럴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요. 자, 그러면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융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 자금이 40% 정도가 요구되는 거죠. 그러면 뭐 네. 누구나 한 40% 정도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기지를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산업용 부동산을 받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상업용 융자일 경우에는 부채 상환 비율을 따져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통 30% 다운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안전자산이라고 간주하는 이런 다세대 거주 목적의 그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채 상환 비율 자체가 좀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만 납부해도 돼요?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해요?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도 변동 이자라든지 interest only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하나 2008년도 서프라랜더 붕괴 이후로는 이런 변동 이자라든지 interest only 그런 한 상품은 그렇게 많이 거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고정 이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세금은 한국하고는 달리 한국에는 이제 보통 취득세, 네. 종합부동산세 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는 취득세는 전혀 없고요. 취득세가 없어요? 네, 종합부동산세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소득으로는 네.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재산세는 보통 지방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50개 주마다 재산세가 다 틀려요. 네, 그리고 같은 조지아주 내에서도 카운티에 따라서 또 틀려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지방세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카운티에 의해서 세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지아주 내에서도 기내 카운티에 내 집이 있다. 네. 그럼 기내 카운티는 지방세율이 1.1%. 그리고 뭐 포사이즈 카운티다. 그러면 0.77%. 풀턴 카운티다. 그럼 1%. 이렇게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주마다 평균 재산세율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0.7%, 조지아주는 0.87%. 뉴저지는 굉장히 비싸죠. 뉴저지는 2.13%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 하는데 네. 미국은 대충 얼마 정도나 되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근데 일반 통상적인 그 세율을 말씀드리자면은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네. 최근 5년 기간에 2년 동안만 거주한 사실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네. 1인 기준으로 25만 불까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부 통합으로는 50만 불까지 면제가 되고요. 네, 그러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용으로 해서 투자용으로 네.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네.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단기 양도소득세가 있고 네. 장기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단기 양도소득세는 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한 후 1년 안에 네.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내 소득 기준, 내 소득 기준 최대 37%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근데 내가 소득이 작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소득세율 구간이 미국에는 7구간까지 있어요. 그러면 10%, 12%, 뭐 24%, 32%, 최대가 37%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그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예를 들어서 12%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음. 12%에 대한 세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최고의 소득을 갖고 있다. 그러면 37%까지 최대예요. 자, 그리고 장기 양도소득세율은요. 1년 이상을 보유하고 나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네.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내 소득 기준으로 안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0%, 15%, 최대 20%로 세율이 낮아져 버려요. 아. 1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소득이 독신으로 네. 1년에 4만 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따졌을 때는 낼 세금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그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네. IRS 코드 1031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평생 연기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그걸 연기하면서 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수익을 볼 수 있고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혜택을 잘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100년 동안 활용해서 부를 지켜온 그러겠어요. 그러한 네.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으로 번 돈은 또 부동산으로 다 또 돈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안 낼 거면 어차피 또 투자를 하니까 계속 투자를 네. 하면 네. 세금도 안 내고 네. 유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듣던 게 미국은 중개 수수료가 네. 많이 높다고 네. 얘기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보통 미국은 중개 수수료가 몇 프로죠? 미국은 중개수수료가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략 6% 정도가 6%요? 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자와 그 다음에 매도자의 매물을 전속으로 리스팅을 하는 부동산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보통 중개수수료는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라고 결정하면 5%가 되는 거고요. 뭐 합의상이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6%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매도자의 매물을 리스팅하는 부동산 회사에서는 6%로 이러한 중개수수료로 측정을 하면은 그것을 매도자의 부동산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반씩 이렇게 나누는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중개했을 때는 이제 반반 나눈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개 수수료 내는 사람은 매도자만 내나요? 맞습니다. 그럼 매수자는 안 내요? 네, 매수자께서는 내실 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차인도 안 되고 다 매도자만 임대인만 무조건 내는 거죠? 네, 근데 그 경우는요. 네.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마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랜로드 프렌들리 스테이트가 있고 네. 테넌트 프렌들리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세입자 보호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집주인, 집 소유자 보호하는 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랜로드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법이 강한 주. 그런 데가 더 좋겠다는 거고.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구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수가 많다 보니까는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 좀 더 많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가 강한 주에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처럼 이렇게 집 소유자를 위한 법이 강한 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께서 임차인을 우리가 그 세입자분을 임대를 했을 경우 그 수수료 역시 집 소유자께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좀 케이스. 네, 맞습니다. 근데 매매는 매도인이 낸다. 네, 맞습니다. 네. 책에서는 이제 중개 회사를 뭐 여러 군데 찾을 필요 없고 한 군데만 딱 찾으면은 다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한국의 부동산 거래 이런 체제하고 미국의 부동산 거래 체제가 좀 틀려요. 시스템이. 한국과는 달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매도자와 매도자의 매물을 리스팅을 하는 부동산 회사하고 이런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매도자의 매물을 리스팅하는 그 부동산 회사에서는 다 통합적으로 그 매물을 공유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러한 부동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서 어떤 그 홍길동이라는 매수인께서 A 부동산을 가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얼마짜리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물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B, C, D, E 부동산 회사를 가셔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각 부동산 회사마다 그 리스팅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매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매수자께서는 여러 군데를 발품을 팔아서 의뢰를 하셔도 결론적으로 같은 매물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반복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 자기가 이제 다 양타로 하려고 독점으로 물건을 안 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개 회사에서. 네. 그러면 그 회사만 가야지 그 매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보통 그 매도인께서 네. 매물을 리스팅을 할 때에는 그 리스팅의 그 계약서에 보면은 네. 정확하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매물을 리스팅하는 순간에 공유 사이트인 리스팅 전문 사이트에 며칠 안에 올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독점으로 계약을 했대 해서 부동산 회사가 마음대로 이건 안 보여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나의 매물이 시장에서 빨리 노출이 돼서 빨리 팔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거를 리스팅하는 부동산 회사에서는 그 매도자는 하나의 클라이언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로열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노출을 하고 그러한 매도자의 그 의견과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을 안 하면 계약 위반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매물 접수를 하면 그냥 전화 받고 그냥 네 하고 하는데 네. 미국은 이런 또 체계가 매물 접수하면 또 거기에 대한 맞는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점적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